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신여대 윤진표 교수입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의 마지막 나라를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나라는 위로 시작되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끝나게 되면은 아세안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특히 정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끝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ABCD 순으로 마지막 또 위, 베트남은 지금 아세안의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그럼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B로 시작되는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자, 베트남은 나라 이름이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입니다.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사회주의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 이렇게 붙였죠. 호치민이 만든 베트남,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베트남. 예, 베트남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와 그가 만들어낸 소위 호치민 사상을 이해를 하고, 또한 그가 만들고 그가 키웠던 베트남 공산당의 구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딱 끝납니다. 자, 호치민의 삶과 호치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트남 사람들의 역사 속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베트남은요, 기원 전에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서기 938년도까지 중국이 직접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원나라라든지 몽골에 세운 원나라라든지, 그 이후에는 또 16세기 초에 명나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는 완전히 중국화 됐음에도 그 이후 중국 땅에서 제국이 생길 때마다 중국은 남쪽으로 바로 면에 있는 베트남을 침략을 했고요. 베트남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런 오랜 갈등 관계가 베트남은 중국과 2000년 전쟁을 하면서 커온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은요, 19세기에 들어서는 바로 프랑스가 여기에 개입을 하면서 베트남을 포함을 해서 지금의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식민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지배는 계속되고요. 이러한 프랑스 지배에 맞서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했었던 베트남은 그 이후 1964년도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 베트남 전쟁에 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도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무력 통일에 의해서 드디어 오래 지루한 전쟁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1975년 이후에는 통일 베트남의 시대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000여 년간의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과 그 다음에 패배와 또 전쟁과 패배와 이걸 거듭했었던 베트남은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영웅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베트남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하는 그런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그 역사가 너무나 깊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쟁 영웅들이 곳곳에 있고요. 역사마다 그 단계에서 민족을 구원을 했고 나라를 지켰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베트남 역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역사 속에서 19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까지 바로 최현대사 속에서의 베트남의 전쟁 영웅은 바로 호치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치민은 이제 호지명이죠. 이게 이제 호치민인데요. 이 호치민조차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그러한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적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치민이 만든 살아온 삶이라든지 그 이후에 호치민이 완성시킨 일종의 베트남 민족주의와 베트남 애국주의,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을 뿐이지 베트남 애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호치민 사상이고요. 이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현대의 영웅은 바로 그래서 호치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호치민의 삶과 호치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베트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자, 1975년도 결국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통일.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45년간의 시간이 흘렀죠. 이 45년의 시간을 나누어 본다면은 1986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75년도 이후가 되면은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베트남 공산당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다가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 개방의 도이모이 정책이 이때부터 채택이 됩니다. 즉 1975년부터 86년까지는 급격한 사회주의화, 집단 농장화 이거를 추진을 하다가 십몇 년 만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도 있었지만 당시에 베트남이 겪었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악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농사도 굉장히 안 되게 되고요. 하는 소위 그 베트남 공산당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추진 노력이 10년 만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는 상황으로다가 끝이 나고 말아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극복,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전환을 노리기 위해서 베트남이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86년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중요한 리더십도 바뀌면서 정책을 전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개방의 정책이고요. 베트남 말로 이것을 노이모이 콩카이라고 하는데요. 노이모이 정책이라고 지금까지 부르죠. 즉 개혁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1978년도서부터 시작된 덩샤오핑의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의 사실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는 이렇게 오랜 견원지간이면서도 중국도 같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또 그러한 체제적인 경험을 먼저 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도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을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 가지고서 서로 그런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986년도에 드디어 도이모이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도는 그래서 중국의 현대 공산당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중요한 전환기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6년까지의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고자 했었던 공산당에서 개혁 개방, 즉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을 도입을 하면서 물론 사회주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깔고 가면서 하는 공산당식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은 8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꾸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베트남은 굉장히 경제적인 성취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실제로 낳게 되죠. 뭐 한국과도 1992년도에 수교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도 공식적인 수교를 하게 되고요. WTO에도 가입을 하게 되고요. 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혁 개방 정책들이 단행이 됐고요. 이거는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서 가면서 베트남도 유사한 과정을 경제적으로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공산당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호치민이 1969년도 베트남 전쟁의 한창일 때 서거하고 나서 호치민 이후에 베트남 공산당은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갑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호치민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영웅을 대체할 만한 단일의 인물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공산당은 여러 명이 하나의 집단적인 지도 체제를 형성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것이 일종의 트로이카 체제라고 하는 삼두마차 체제인데 베트남 권력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최고 그 자리에 있는 세 직위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베트남 공산당의 당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 이게 일종의 우리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국가 주석이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정무원 총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요,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국회의장 자리도 이제 삼두마차가 아닌 이제 사두마차 같은 이렇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
내지 4명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정치국 위원 중에 이 3, 4명의 최고위직 자리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이들이 각 5년마다 실행되는 베트남 공산당 대회 때마다 연령별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요 하는 그러한 집단 지도 체제 방식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베트남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의 특징은요 굉장히 뚜렷한 게 있습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파벌 간의 균형을 이루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즉, 3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파벌 중에서도 이제 이념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 사람이 중도파냐, 보수냐, 또는 좀 개혁 지향적이냐, 이런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서 또 하나,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성장을 해왔는가. 주로 베트남 당 출신인가, 아니면은 군 출신인가, 아니면은 관료 출신인가, 이런 출신 배경에 따라서 또 안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또 베트남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별 안배입니다. 북부, 하노이가 있는 북부 출신, 다낭과 후에가 있는 중부 출신, 과거에 사이공으로 불렸던 호치민 시가 있는 남부 출신.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의 3지역의 지역 배경을 가지고 또 혼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념적 배경에 의해서, 출신 배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역 배경에 의해서 이 3가지 배경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게, 즉 북부 출신이 있으면은 또 남부 출신도 섞고요. 또 이념적 지향이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개혁이라든지 중도파들을 좀 집어넣거나, 또는 당 출신과 군 관료 출신을 적당히 또 혼합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의 집단 지도 체제의 안배 방식이 호치민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트남의 그 도이모이 콩카이 체제 이후에 베트남의 성장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탕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지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치민이 만든 호치민 사상의 바탕을 둔 베트남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베트남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팁 하나, 흥미있는 팁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베트남 사람이 이름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베트남의 당 서기장이요, 응웬 부쫑입니다. 응웬 부쫑 서기장이고, 베트남 총리의 이름은 응웬 수원 뿍입니다. 응웬 수원 뿍 총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응웬이라는데요, 응웬이라고 우리는 이제 뭐 쓰기도 하는데요, 응웬이거든요. 그 응웬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에요. 예, 성씨입니다. 이게 한자어로는 이게 완씨입니다. 예, 완씨인데, 이게 베트남 말 응웬이거든요. 이게 응웬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 제일 많잖아요. 베트남은요, 김씨, 이씨, 최씨, 박씨를 합친 거가 다 응웬씨예요. 그만큼 완씨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완씨성, 응웬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43%라는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 이름 부르면 응웬씨 그러면 다 뒤돌아본다는 얘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응웬씨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응웬씨가 있어서요. 베트남 사람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요. 우리 같으면 제가 이제 윤진표니까 윤교수가 되는데요. 윤진표, 맨 이름에 끝자 있잖아요. 그거를 붙이고 되게 직함을 불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윤교수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표교수, 윤진표니까 표교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응웬 부쫑 서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웬 서기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이름 부르기는 쫑 서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웬 수원 뿍 총리잖아요. 응웬 총리. 그러면 응웬 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뿍 총리. 이것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부르는가 굉장히 궁금했다가 결국 얻은 결론이 너무나 많은 씨를 갖고 있는 응웬 씨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에 오히려 맨 끝자를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직함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비춰주는 관례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베트남식 이름 부르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베트남 사람 만나서 이렇게 끝 이름으로다가 불러주고 하면은 훨씬 더 친근감도 있고 친구 만들기에도 괜찮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름 부르기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자,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체들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입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 LG, 효성, 뭐 그다음에 그 유통업체들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우리나라 나가 있고요. 또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중은 진짜 엄청납니다. 한국의 기업이 없이는 베트남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 중에서도 한국과 가장 밀접하면서 가장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베트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더욱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돼야 되고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듯이 베트남 정치라든지 베트남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저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나라를 브루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까지 10개 나라의 주로 정치적인 특징을 핵심적인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동남아시아에 관계된 이슈적인 흥미있는 이야기들 또는 어떤 맥락이 있는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또 흥미있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습니다. 그걸 많이 올려주시면 참고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